오늘 조희대 대법관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한테 양심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이 양심의 DNA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견제를 받을 때 양심이 생겨요. 야단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꾸중을 당했을 때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는 이 양심이 형성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쯤은 잘못된 재판, 잘못된 무언가에 대해서 권력을 위임한 입법부에게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견제를 당하는 모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도 이제 법사위가 저녁에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까 정해했나? 밤뭐라? 제가 아까 봤을 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메인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이제 말도 많고 뭐도 많았는데 국회 일단 출석은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 증인 선서는 안 했고 당연히 참고인으로. 물론 본인은 이제 참고인 동의를 안 했다고 이제 하니까 인사만 했거든요. 아침부터 요거 뭐 진도도 안 나오고 막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좀 보셨어요? 저는 생방송까지는 안 봤고 네. 계속 언론은 체크를 했는데 어땠어요? 이제 뭐 법원도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순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특히 또 그 대법원장님 옆에 계신 그 행정처장님이 저하고 좀 아는 분이라고. 천대엽 처장님. 예. 동기. 아닙니다. 저 선배고 통영에서 제가 그 단독 하실 때 제가 공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 심하시겠네. 예. 이거 고생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네. 오늘 약간 그 원래 흰머리시죠? 원래 예전부터 예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뭐 좀 머리가 일찍 희신 분은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전 머리가 3개 생겼더라고요. 머리 아프신데.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들 때 지금 뭐 사실 천대엽 행정처장님만 해도 사실 서부지법 폭동 때부터 맞아요. 엄청 고생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대법원장 명의로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본인 이 사태의 수습이라든가 모든 감당을 본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본인도 사실은 그 행정처장 그 지명을 받았을 때 고사를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윗분이 내가 3번 부탁을 했는데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뭐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본인이 이제 뭐 판사의 길을 걷기로 했던 사람이 그런 식의 행정 업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법원 역사상 가장 힘든 때 중에 한 때라 가지고 아마 좀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 와서 인사말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게 인사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말한 게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요? 뉴스에서 체크만 했고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뭐 답변 안 할 건 너무나 뻔했고 나와가지고 너무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정신과 정의와 양심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저는 뻔짜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 하고 하나마나한 이야기 하다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미를 주어지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저는 뭐 이거를 내가 굳이 챙겨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재재판했습니다.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예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법원 수장으로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나와가지고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라던가 혹은 좀 예전에 그 국감에 임하던 그 윤석열 씨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줄 가능성도 한번 좀 궁금하게 지켜봤는데 그쵸.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오늘 뭐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내에서 돌아간 상황을 보자면 그 몇 마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될 말을 최소한 자극을 피하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인데
분명히 앞부분 그 뭐 국민들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태도가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진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진심이 느껴지도록 변하지 않으면 아마 대법원은 계속 고생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 오늘 이제 천대엽 처장이 대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는 게 이례적인 신속 재판. 그러니까 2심에서 상고심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보통은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전에 네. 일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게다가 이게 중요 사건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유력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유력 후보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예전에 정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외관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요. 예, 예. 그렇죠. 네, 공정성에 보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좀 악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때리고 싶었으면 외관을 공정하게 때렸어야 돼요. 그렇죠. 예, 평균치를 맞춰서 네. 선거법 이건 파기환송이다. 이런 식으로 때렸다면 그렇다고 파기 자판해서는 안 돼. 그럼 또 외관이 공정할 수가 없어요. 파기환송 못할 건 아닌데 이례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천대엽 처장 말로는 뭐 4월 달에 이미 올라온 거를 뭐 읽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한 25일 정도 뭐 회부 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읽어서 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 그러니까 읽었다가 아니라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올라오기 전부터 사건 기록을 봤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 올라온 다음에 봐야지. 그다음에 비공식적 서류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예. 보면. 비공식적인 서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올라오기 전에 봤다. 뭐 뉴스 등은 봤겠죠. 뉴스 등은 봤겠지만 지금 법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한테 어떤 그런 소송 기록들을 땡겨와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야, 이거 문제네요. 예. 전 또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뭐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는 네.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날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고요. 장난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었다는 거고 그런 결론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선 이후로 판결을 미룬다던가 혹은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합이 선택이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가장 문제 있는 조합에 가장 문제 있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그게 아무런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미도 갖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강변하는 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예. 본인들이 의도를 하건 하지 않았건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읽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이미 그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성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으면 오히려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함의가 없었다는 걸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판결처럼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판결이었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이는 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오히려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 행위로 인해서 본인들의 실제 의도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읽히기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만 하니까 믿어달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요거는 지금 절차도 절차인데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이걸 읽었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외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얘기.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지났으니까 한 소리지. 이거 파기환송 나오면 제가 그 기자 은퇴한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그 악플러 몇 명 있어요. 이정주 왜 아직도 기자 하냐. 여러분 기자가 대단한 직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민 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법원 내부에서도 말이 나올 만한 것이 네.
대법원이 일종의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네. 하급심에 집어 던졌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하급심이 그걸 수습을 했어요. 네. 그렇죠. 하급심이 보통은 하급이 사고 치고 하급이 사고 치고 대법원이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고 하급심 판사들이 그걸 갖다 수습을 했다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법원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선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일을 좀 안 잡는 방식으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정치적 논란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정치에 보였다는 뛰어든 것이기 거죠,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 판단, 그 판결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쪽으로 모든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업자득이에요. 감찰관이 봤을 때는 하나 궁금한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네. 여러 가지가 겹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평소 성향이라던가 네. 혹은 뭐 지명자 그다음에 뭐 본인이 느껴왔던 뭐 사법의 그 특권 의식 뭐 여러 가지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이대는 뭐 이렇게 윤석열의 끈앞풀이야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악마화해서 그냥 얘기하는 식의 그렇죠. 그 단순화로는 이게 설명이 어렵고요. 그런 설명만으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그럼 결국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그렇게 쉽게는 판단을 못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랬다 보세요? 저는 뭐 사안을 늘 단순하게 보는 네, 편이라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뭐 김충식 뭐 관련해서 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에 틀림없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결코 바보라거나 멍청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기네들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에 읽는 조이대의 표정과 손동작에 모두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렇지. 예. 그때 당시에 그 표정 그리고 손 떨림 같은 거에서 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본인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영선 당시. 예.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릴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또 한덕수를 만났느냐 네, 윤석열을 물어봤죠. 만났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침묵. 예. 사실 거기에서는 답을 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 또한 사람들한테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본인 계속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위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그때 당시에 그 중계도 또 그렇죠. 생중이 또 굉장히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외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중계하기 때문에 예. 다들 예. 미루거나 예. 무죄나올 거라 생각.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아까 말 실수를 네. 했는데 두 분이 반대를 네, 하셨어요. 두 분이 아, 반대했죠. 반대했죠. 두 분이 네. 반대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입장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자제라는 그 표현을 아주 애둘러서 설명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어쨌든 그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법부에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만두면 뭐 사법부의 그 입장이 좀 난처해지니까 그렇겠지만 어차피 임기도 많이 안 남은 거 그냥 훌훌 덜어버리시고 자연인으로 새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사태. 네, 예. 아니 제 생각에도 그래야만 돼요. 네, 지금 네. 상황 그게 법원의 부담을 제일 적게 예. 주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래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짤막하게 저의 견해를 드리면 제가 왜 기자 은퇴하겠다 걸었냐면 그 중요한 건 은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카지노에서 맞추겠다 뭐 이게 아니라 은퇴하고 사법개혁 운동을 하겠다 했어요. 제가. 네, 기자라는 외피를 쓰고 더 이상 또 나보고 뭐 민주당 편든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법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자가 더 적절한지 시민운동가 더 적절한지 판단해보건데 이게 파기환송이 나오면 더 이상 기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 파기환송이 될 거다라고 상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선은
그 선고하는 시기 자체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의 재판 내용을 존중하려면 짧게 끝낼 수 그렇죠. 있죠. 근데 파기환송한다가 기존의 재판 내용을 합리적으로 깨야 되는 거거든요. 반박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파기시켜야 예. 되니까. 그 과정은 길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으로 머리를 달고 정상적인 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상을 못했을 결론이에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단 한 명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후배랑 통화하면서 이거 혹시 파기환송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얘기했더니 후배가 빨리 잡혔을 때. 예, 후배가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이거 얘기를 혹시 했죠. 파기환송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 그 양반이 속에는 어떤 분이야? 제가 그랬더니 후배들이 전부 다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논리적 이건 판단이 그거 아니에요. 아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제가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네. 좀 깜짝 놀랐죠. 어이가 없다기보단 깜짝 놀랄 수밖에 없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외피도 외피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똑같은 말을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딴 데서 이제 이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 관련된 공직선거법 250조 네네. 논문 갖고 이제 논문 한 12개 정도 뽑아가지고 스터디를 좀 해봤어요. 좀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250조로 걸린 거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김문기 아냐, 뭐 처장 아냐, 마냐 이거 그 어디 SBS 저기 방송 나가가지고 말하다가 사회자의 휘발성 있는 말을 하다가 툭 나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또 감찰관님 또 검사 출신이니까 다뤄보실지 모르겠지만 선거법은 학력 위주의 종이에 쓴 건 좀 심하게 본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신범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쇄로 딱 찍어서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력 위조, 뭐 고향 위조, 뭐 이런 위조는 꽤나 선거법 중형이 나와요. 날아가는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말로 하다가 이것도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거는 이를테면 해외에서는 이런 걸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어요. 형사처벌 사례가 없어요, 아예. 그때 제가 그 상고와 250조 관련해 갖고 네.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방송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에 기소됐다. 그렇죠. 무기징역이에요, 네. 무기징역.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허위 뭐 여러 가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뭐 이렇게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막 이렇게 그 막 설파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기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론은 공론의 장에서 공론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공방이 예. 가능하거든요. 예. 너 거짓말장이야라고 상대방도 공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름막을 해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검찰이 거짓말했네. A, B 중에 특히나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A만 조지는 거야. 그렇죠. 너 그리고 그때 선거 때 거짓말하더라. 그 윤석열 풀어주고. 그리고 사실 조이대식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조이대가 적었던 파기환송 사유대로라면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말을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가지고 맥락적 의미를 포함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확장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죄를 줘버리면 이거야말로 사실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거기도 하고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뿐만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들 누구나 두려워하는 명예훼손, 그죠, 명예훼손.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공직선거에까지 이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검사 사칭한 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아니 판사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늘 진리가 아닌데 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 7대5로 구사일생활 한번 살아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억지로 판사들이 확장을 시켜버리면 그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사법부가 어떤 대상을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은 무리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헌 여부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 법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의 문제는 또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저는 본질적으로 그 법이 악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공론회장에서 해결해서 영역이고 100번 양보에 살려면 민사로 해야 돼요.
민사, 다른 나라 민사로 해요. OECD. 유권자들이 그렇죠. 뭐 충분히 네. 건전한 상식에 비춰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겠죠. 이게 뭐 과장이라든가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렇죠. 그것이 그걸 넘어선 허위인지. 근데 그런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공론의장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법조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선택적인 기소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법원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단초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예, 저는 그렇다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우리 장모는 이런 한 푼 안 받았네. 윤석열 거짓말 쳤잖아. 그렇죠. 뭐 이런 한 푼 안 네, 받아요. 다 드러나는데. 2돈짜리를 안 받았고 이렇게 수표나 이렇게 금덩어리 뭐 이런 걸로 이런 안 받았다. 받았고 명품. 10억은 받았다. 아, 우리 장모는 아니고 우리 많은 집사람은 많이 받았다. 아, 걸어치고 집사람. 장모는 아니다 이거네요. 장모는 아니다. 그리고 네. 뭐 우리 와이프는 도이치모터 3천만 원 손해 봤다. 무슨 손해 봤습니까? 그렇죠. 검찰 내부 보고서 23억 이득받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랬을지라도 저는 그걸로 윤석열을 날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입장 바꿔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선거법으로 날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내단죄도 날려야죠. 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날려야 되는 법이고. 예. 아, 저희 슈퍼챗 주셨네. 아, 이내님이 오늘 게스트 케미 굿굿. 아, 응원합니다. 아, 오늘 케미가 좋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만 원. 슈퍼챗.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해됐는데 법사위는 저녁에 계속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국감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요. 제가 그 졸음을 참기 위해서 꽤 애를 썼습니다. 예, 어떻게 참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하죠. 잠시 이렇게 뭐 너무 졸리면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 들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척 해갖고 바깥에 나가서 좀 걷다 들어오기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뭐 그러다가 의원님한테 저 뒤에 있는 감찰관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좀 고생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국감이 지금 어쨌든 오늘을 하고 나서 15일에 현장 검증 가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으로 출동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일까? 유권자에게 너무 강성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찾아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저는 조이대도 그렇고 한 번쯤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법부는 지나치게 성역화돼 있고 지나친 신비주의 조직이에요. 그건 맞죠.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을 증인 신문하겠다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증인 신문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증인 신문을 하는 거는 사법 뭐 독립성이 침해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국민들과 정보가 격리돼 있어요. 맞아요. 독립. 그놈의 사법 독립. 반드시 신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인간의 자리로 한 번쯤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조이대 대법관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하나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양심이 위축된다.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인간한테 양심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이 양심의 DNA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견제를 받을 때 양심이 생겨요. 그러네요. 야단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꾸중을 당했을 때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는 이 양심이 형성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쯤은 잘못된 재판, 잘못된 정치적 행위, 잘못된 무언가에 대해서 법관, 대법관 아니라 그 누구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입법부에게 야단을 맞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견제를 당하는 모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대법관 늘리는데 2조 4천억이 든다. 얼마? 2조 400억? 네, 든다. 1조 4천억. 뭐 신축. 예, 그리고 뭐 법관들에게 75평짜리 맞아요. 사무실을 맞아요.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꼭 서초동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정말로 너네들 말처럼 서초동에 75평짜리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서 보겠다. 75평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1조 4천억인지 2조 400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돈 없는 나라 아니에요. 정말로 사법부가 굳건하게 서서 사회적 갈등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대법관 한 명한테 750평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예요. 아, 지금은. 그렇죠. 필요하면. 네. 그렇죠. 그럼 입법부가 직접 가서 보고 너네들 봤던 일 열심히 하더라. 75평 필요하겠다. 근데 대법관도 늘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1조 4천억 편성해 줄게. 이 최소한 이 과정을 거치려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오는 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거기 가서 확인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법관들이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거 75평이 필요하겠더라. 아니 무슨 소리야. 75평 파티션 하나 깔고 앞으로 2명씩 들어가서 일해. 이걸 되든지 세금을 1조를 투입을 할지 2조를 투입을 할지 아니면 1,000억만 줄지도 가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사법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아니죠. 대법관 사무실을 공개하는 게 망신이면 대법관들이 하는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 피감기관 다 망신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국방부는 매일 망신당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감찰관님은 같은 법조에 계시면서 서초동에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 법원도 고등법. 저는 서초동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감찰관 되고 그만두고 나서는 강 건너간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서초동에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네. 아, 내가 법조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니 그 법조인으로서 법조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랬었으니까 깜짝 내가 그 법조인으로 30년을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번에 이 현장 검증 이거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이 성역 아주 그 언터처블의 성역이 됐다. 네. 뭐 이런 이 법조의 신성기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성역을 깬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그 한쪽 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면은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게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예전에 보면 그 검찰이나 그 법무부에 대한 현장 검증 이런 걸 뭐 계속 밀어붙이던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윤석열 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때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현장 검증이라는 거는 현장 검증 그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이 법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불가침의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법원에 대한 이 국민들이 견제라던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러나 반발이라든가 역작용 사실 법원 내에서도 지금 이 법사위의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에 대한 그쵸. 공격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분명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힘을 잃게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가지고는 곤란하다는 내부의 거죠. 온건파를 예, 온건파라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일반적인 국민들이 법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좀 특권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나 이런 반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잘못하면은 묻혀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약 조절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그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보다는 그 목소리가 외부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보여진다면 모르겠는데 전달이 돼야 된다. 어차피 전달이 안 될 목소리라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가? 법원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 검찰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법원 아시겠지만은 뭐 훨씬 더 많은데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 목소리를 예, 내면 본인이 조직에서 좀 상당히 좀 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내심 판사들이 말을 안 해도 대법관 자리 늘어난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 이제 승진 자리 높아지니까. 그렇죠. 예. 승진자리도 생기는 거고 전에 같으면 대법관은 난 대법관은 못하고 지원장 정도 끝나나 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 고법원장 정도를 할 수 있겠다. 고법에 계시는 분들 나는 대법관 되겠네. TO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죠. 말은 안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박구영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상,
언어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건축이라고 말씀하세요. 건축. 예, 공간. 공간의 말 정치야. 그대로 대법원이라는 저 우뚝 솟은 건물이 서초동에 있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맞아요. 신비한 공간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그 공간이 주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그 위화감과 그 상징성, 저는 그거를 한 번쯤은 깨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리고 저는 좀 층고가 그렇게 높아요.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법원 출입하면 뭐 판결문 이거 복사하러 자주 가거든요. 음. 근데 일단 대법원이 층고가 높잖아요. 네, 1층 맞아요. 층고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예, 예전에 뭐 아람브라 궁전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다 갈 수 있는데 대법원 청경 딱 보면 못 들어가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누구나 가도 돼요. 누구나 가도 돼요. 그게 우리나라랑 우리나라의 법원 검찰 건축 구조하고도 관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간 문제라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음. 법원도 그렇고 가보셔서 진짜? 알겠지만 네. 외국 안 가봤어. 작아요? 아니죠. 법원 검찰이 그냥 일반 건물처럼 돼 있다. 아,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네. 건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사실- 법원이네. 네. 사실 예를 들어서 법정만 하더라도 음. 우리나라는 법대라 그래가지고 법관들이 맞아요. 높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높이에서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법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이 주로 네. 그렇죠. 독일이 이제 그런 식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높고요. 그렇죠. 미국의 미국은 경우에는 아주 좀 높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도 그냥 계단 올라가면 연방대법원. 네. 이렇게 대법관들의 권위는 대단해요. 아. 저는 이제 연방 그 오럴 아규먼트를 네. 가본 적이 대법관들은 대단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위에 올라가서 대법관용 화장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통제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엄청난 통제를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여기 어떻게 왔냐고 나 저기 뭐 저 로스쿨 학생인데 지금 뭐 왔다가 이렇게 이 화장실이 어디냐 뭐 이런 돌아다니고 뭐 저는 체포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건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면은 이 길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렇죠. 경내를 통과해야죠. 맞아요. 그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 경내를 내가 들어서도 되나?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가 네, 없죠. 그렇게 될 그게 수밖에 사실 그걸 걸으면서 심리적 위축을 사실 변호사도 위축돼요. 들어가면 대법원은 진짜. 맞아요. 예. 아니 그럴 거면 왜 서초동에 있냐고. 어차피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거리를 두고 벽을 둘 거냐면 그냥 서귀포로 가지. 이참에 통영이나 뭐 제주도 이런 데 괜찮네요. 통영도 그래요. 모든 법원 검찰 네. 구조가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담장을 치고 그 담장 안에 법원 검찰이 있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예.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법원 검찰청 지금 이런 특검처럼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건물 그냥 시에 있는 그러네요. 건물 한 군데 그냥 들고 그러네. 들어가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연방 검찰이 있고 뭐 몇 층부터 그러네요. 연방 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강화문 뭐 무슨 KT 빌딩에 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반인들에게 대해서. 공간의 정책을 쓰는 예,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위화감을 이제는 대한민국도 OECD의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통제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거부터 없애야 되고 뭐 조이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네. 퍼져 나가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위치를 스스로 벌어들인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벌어들인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사실은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원칙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성역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국민 옆에 다가서야지. 그리고 그렇죠. 그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언제까지 그걸 갖고 있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그 검찰과 사법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꽤 유명한 사건인데
저는 그 법원 판사들하고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 법조인 저 원래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저는 원래 공대 출신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공대 삼성에서 출신이고, 근무하시다. 예, 뭐 공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법조인들을 많이 생각을 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제가 한 3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이나 이런 건 대단히 심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생경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별도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저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꼈는데 그게 좀 강화됐던 조직이 법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좀 심하게 법원 판사들을 괴롭힌 적도 많아요. 저는 그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바닥 최고는 윤석열 아닌가요? 윤석열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윤석열 씨는 법원 판사들을 제대로 괴롭힌 적이 없어요. 양승태 구속도 시켰는데.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특검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이고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 법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존중이 필요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이 법원이 비록 선출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출직과 그 법원 판사의 임관 그 경로가 다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그럼요. 봐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선출직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있나 하면 이런 그 법원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존중받고 법원의 독립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행 이런 거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런 존중을 받고 있는 법원이 왜 지난번에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일반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행에 안주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 보호막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반대는 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좀 이 법원이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인권 존중이라든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보루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보루는 그 국민들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보루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은 존중받아야 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서라도 네. 이번 기회에 좀 자세를 바로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신속한 판결 진행. 변호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속하지 못해요.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다 1심이 5년씩 막 되는 사건들이라. 진짜 도움이 되나요 영업에는? 아니요, 안 됩니다. 빨리 끝나야죠. 빨리 끝나야 그래 빨리 치고 나가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재판이 느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꼈을 때 절대적 시간이 느려서 그렇지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보다 빠른 나라가 베네수엘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민사 처리 일수나 형사 처리 일수 같은 걸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OECD 다른 국가들이 더 느린 경우가 많아요. 더 느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신속한 재판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또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조희대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재판 신속화. 근데 사실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력이죠. 그렇죠. 예. 사건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충분하게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또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속한 재판만 가지고 그 재판의 질을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의료 사건이다. 워낙 이제 많은 그쵸. 막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사건이 길어가지고 포기하고 사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재판의 신속화라는 이면에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는 그 존중을 받아야만 마땅해요. 사실은 존중을 받지 사법부가 존중을 못 받으면 사회의 갈등 해결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예. 그러면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는 갈등과 갈등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그리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최후의 보도가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존중을 못 받으면 갈등이 영원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권위가 안 사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존중을 받을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이대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